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1947년 7월 백이사 한지근에 의해 여운형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운형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덧붙이려다가 우리가 이 해방정부에서 여운형 선생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는 이제 여러분들도 대충 아셨겠습니다만 그 인물 댐댐이와 그리고 여운형 선생님의 독립운동가로서의 그 역할과 여운형 선생님의 모든 걸 다 갖춘,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걸 다 갖춘, 그래서 미국과 소련과 일본인조차도 여운형을 다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 우리 현대사에 있었음을 따로 설명하기에는 이 대한민국 수립과정 강의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여운형 편을 따로 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편에서 마찬가지죠. 이 대한민국 수립과정에서 이승만이 어떤 나쁜 역할을 했는지 물론 또 좋게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배드보이 이승만은 따로 촬영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 대한민국 수립과정에서 김구 선생님이 자꾸 언급이 됩니다만 우리가 김구 인물사는 또 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운형을 살짝쿵 내려놓고 제가 여운형 선생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렇게도 있지만 지금 좀 아껴놓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47년 7월에 여운형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사실상 좌우합작 운동은 끝난 거나 다름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47년 12월까지 좌우합작 운동, 좌우합작위원회는 계속되죠. 자, 그런데 47년 3월에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냉전 체제가 시작되고 미국과 소련이 으르렁거린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소련과 손잡고 한반도의 통일정부를 수립해 줄 생각이 있었으나, 분명히 그런 의향이 있었으나, 아니 냉전 체제가 시작되면서 이제 소련과 으르렁거려야 될 전장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시켜서 한반도를 그 냉전의 전장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아싸리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인정합시다. 그래서 미국이 47년 11월에 한반도 문제를 갑자기 UN 총회에 넘깁니다. 근데 이 UN이라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국제연맹이 만들어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국제연합 UN이 만들어지는데, 어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심스럽지만 UN은 미국의 거수 집단이죠. 그래서 그 UN 총회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남한과 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글쎄 미국은 분명히 북한과 소련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UN 총회 한반도 문제를 넘겼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북한과 소련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UN 선거관리위원단이 남측에 들어와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아니 인구조사를 해야 총선을 치를 거 아니야. 근데 이들이 UN 선거관리위원단이 북한에 들어가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북한과 소련이 이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해? 북한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총선을 치르면 불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총선을 치르면 김일성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되기 어려운 구조죠, 당연히. 그래서 통일정부 수립하는데 미국 측이 의도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든지 할 것 같으니까 북한과 소련이 이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죠. 지금이 48년 11월이면 해방되고 2년 간 넘었는데 그 2년 반 동안 남한 주민들은 그만큼 미군정 통치하에 있으면서 반공 태세가 남한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벌써 심어졌다는 이야기죠. 이게 일제강점기에 사회주의자들이 모두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독립운동가의 거의 대부분은 사회주의자들이다. 그래서 민중들은 사회주의를 지지했고 사회주의자들을 지지했고, 그래서 철저하게 일본 제국주의자 출신이었던 박정희조차도 남로당에 가담하기도 했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불과 2년 넘는 시간 동안에 남한에서는요, 미군정이 따뜻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달콤한 면을 벌써 심어줘 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유튜브 하면서 댓글 한 500개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승만이 없었으면 적화 통일된다며. 뭔 소리야? 이승만이 아니라 이승만 할아버지였다고 하더라도 필요 없어. 미국은 절대 한반도 남쪽을 빨간 국가로 만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승만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적화 통일됐다, 김일성 통치에 살고 있을 것이다, 공산 체제를 경험했을 것이다. 그럼 말도 안 돼. 택도 없는 1%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한 번씩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하려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물론 이야기만 하려고 이렇게 진도 빼고 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48년 11월에 유엔에서 결정한 유엔 총회에서 결정한 총선이 치러지지 않으니까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에 넘겨버리네. 근데 그 유엔 소총회에서는 뭐라고 결정을 내려? 그러면 한반도에서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합시다. 선거 가능한 지역은 어디야? 남한이잖아. 북한에서는 유엔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와서 인구 조사조차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가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남한의 단독 선거가 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에서 결정돼 버린 겁니다. 남한의 단독 선거가 결정된다라는 건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분단을 현실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민족 지도자들 펄쩍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헌영은 벌써 이제 북한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관속에 숨어서 도망을 쳐가지고 남쪽에 남로당에 지령을 내리고 있는 상태고, 여운형 선생님은 돌아가셨고, 이승만은 원래 자신의 꿈이 한반도 남쪽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거니까 우와 미국 만세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다 이러고 있는 판에, 이제는 김규식과 김구가, 그래도 김규식이 여운형이 죽었으니까 그래도 김구하고 손을 잡아야지 누구랑 손을 잡겠습니까? 자, 그런데 김구가 이제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렸습니다. 48년 2월에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나기 전부터 47년 11월에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치르자고 했을 때 이게 안 치러지니까 불안한 마음에 남북한 연석회의를 하자는 이야기를 48년 1월부터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48년 1월에 이런 발표를 김구가 했더니 우익 극우 청년들이 아니 그냥 남한만 단독정부 세우지, 이승만의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왜 북한의 공산주의와 함께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가슴을 치죠. 그러면서 3천만 동포에게 울면서 고한다는 글을 쓰십니다. 나는 38도선을 가로베고 누울지언정 민족의 분단을 막겠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내 일신의 구찬 안위를 꾀하기 위해 민족의 분단을 획책하는 짓거리를 하지 않겠다. 이승만이라고 하신 거죠. 이승만은 너의 개인적 권력을 위해 민족을 분단시키는 이라고 하신 거죠. 또 김규식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김규식을 가장 많이 지지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은 김규식이 대통령이 되고 여운형이 부통령이 돼서 통일정부를 수립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김규식과 여운형이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했을 때 미 군정이 좌우합작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지지했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트루먼 독트린으로 내행전이 시작되면서 좌우합작 운동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김규식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쪽 남한만라도 대통령이 되려면, 나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나 이뻐해 주셨잖아요. 이제 미국 말을 잘 들을 테니까 나를 남한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럼 이승만과 뜨거운 경쟁을 미국이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김규식은 아니다. 분단은 안 된다. 분단은 훗날 곧 남북한 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김일성에게 편지까지 씁니다. 남한의 단독선거가 이렇게 결정 나버렸는데 너와 내가 만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김규식 선생님이 무슨 발표를 하시냐면, 나는 지금까지 미국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췄지만 이제는 우리 민족의 이익만을 절대시하겠다. 자, 그래서 김규식이 김일성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아니 김일성이 얼마나 머리를 잘 굴리나 한번 보세요. 솔직히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김두봉과 손잡고 실은 나라를 수립할 준비를 차근차근 다 해가고 있었습니다. 토지개혁도 미리 했고 정치적 권력도 거의 다 잡았고, 그 다음 어찌 보면 넘버 2, 3가 박헌영이고 김두봉이고 막 그랬으니까 어찌 보면 젊은 김일성이 다 권력을 잡았습니다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 이 나라 분단에 책임을 지기는 싫었던 모양새를 취해야 되니까 김규식이 한번 만나자고 답장이 와요. 근데 이 답장 오는 시점이 정말 지랄 같아. 김규식이 편지를 썼던 시점에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총선이 이제 48년 5월 10일로 결정되거든요. 남한에서는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출마자들은 출마해서 나 이번에 재형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이제 이렇게 뽑힌 국회의원들을 재형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있는 판국에 거의 총선이 치러질 분위기에 4월달 무렵에 김규식에게 선생님 한번 만나셔야죠. 우리가 분단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규식이 채비를 합니다. 북한에 올라가겠다고. 그러니까 김구가 나도 갑시다.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 4명 만나는 걸 사자회담이라고도 하고 혹은 사김회담이라고도 하고 그다음 나머지 북한에 있는 유명 인물들과 그다음 뭐 남쪽에서 실제로 여운형 죽음에 충격을 받은 김원봉 그리고 개인적으로 김원봉 역시 계속해서 테러의 위험 속에 남한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5인 연석회의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김원봉은 김구 형님 나는 남쪽 내려가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을게요 라고 북한에 머물러 버리죠. 하여간 48년 4월에 이렇게 유명한 4명의 인물들 이 사김회담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김일성은 어찌됐든 간에 동북 항일 유격전을 전개했던 독립운동가로서 영웅이죠. 보천보 전투. 그 다음에 김두봉은 예난에서 화북조선 독립동맹을 이끌었던 주석이었죠. 그리고 남측에서 올라가는 2명의 인물은 충칭 임시정부의 주석인 김구와 부주석인 김규식. 정말 우리 역사 독립운동사에 큰 역할을 했던 4명의 인물이 만나서 사김회담을 했고 내린 결론은 뭐냐? 한반도에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면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게 맞다. 여러분 통일정부 만들려면 총선을 주관할 정부가 임시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미국과 소련은 이제 둘 다 물러갈래 미소 양군 철수를 주장을 합니다. 근데 소련은 철수할 수도 있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왜 이제 미국이 좀 강경하게 우린 철수 못하겠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48년 4월달 남북협상운동이 끝나고 김구와 김규식은 남측으로 내려오는데 솔직히 48년 4월에 남북협상운동은 완전히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에게 노란한 꼴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김일성이 북한 정권 수립을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 정권 수립을 지지하는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에 올라오는 모양새를 취해버렸다는 말이지.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김구나 김규식 정도 되는 인물이 남북협상운동을 한답시고 북한에 올라가려고 할 때 설령 그렇게 자신들이 김일성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음을 알아요.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북한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통일정부 수립하고 미국과 소련은 물러가라라고 약속하고 내려오면서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 50총선에는 김구나 김규식 계열의 여러 정치인들이 총선 후보로 참여하지 않겠다 불참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남측에 있는 사회주의자들 역시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총선 참여를 하지 않았고 제주도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남한 단독선거 수립을 반대하면서 48년 4월에 이제 봉기했던 게 그게 4.3 항쟁이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승만 지지했던 이승만 패거리들 독촉이나 친일지주 자본가 정당의 한민당 출신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후보자가 돼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총선인 48년 5월 10일 50총선을 치릅니다. 실은 수험한국사를 공부할 때 이 50총선은 시험에 미친 듯이 잘 출제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남녀평등에 입각한 보통선거였다. 이때 21세 이상이 선거권을 가졌다. 원래 총선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잖아요. 50총선 때 뽑힌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년에 불과했습니다. 2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제주도의 2곳의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지지 못합니다. 바로 4.3 항쟁 때문에. 그리고 남북협상파와 사회주의자는 불참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당선된 사람들은 젊은 무소속 소장파 국회의원들이었고 이승만 계열의 독촉 계열과 한민당 출신들이 많이 당선이 됐다. 이게 바로 50총선의 특징이고 이 50총선을 통해서 우리 역사상 최초 의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이들이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을 재헌국회라고 하는 거고 이들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으니 그게 바로 이승만이고 부통령이 이시영 박사가 되는 거죠. 이시영은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막둥이 6번째 동생이죠. 자, 그러면 진짜 50총선 관련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했던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2년간 임기 동안에 남한에서 농지개혁 단행하고요.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하고요. 일본 아이들이 남겨놓고 한 재산을 처리하는 기속재산 처리법이라는 엄청난 법을 통과시킵니다. 이건 이제 현대사 쪽 가서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언제? 48년 8월 15일. 저 앞쪽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15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3가지로 다가온다.
45년 8월 15일은 해방으로 다가오는 거고, 또 하나 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으로 다가오는 거고, 또 하나 48년 8월 15일은 분단의 시작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나라를 만들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던 북한에서는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김일성이 이승만보다 한 수 위에요. 그 젊은 김일성은 분단의 책임만큼은 자기가 뒤집어 쓰기 싫었나 봐. 그래서 남측에서 나라 만들 준비를 다 하고 있어놓고도 남측에서 먼저 빨리 나라를 만드세요 하고 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48년 9월 9일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우리는 그냥 우리 민족사에 가장 중요했던 3년인 것 같아요. 이때도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서로 대장놀이하고 또 남북한 간에 서로 대장놀이하고 또 미국과 소련의 입장차 때문에 설령 분단이 되더라도 중도 좌파 세력이 북한을 접수했고 남쪽에서는 중도 우파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더라면 분명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전쟁 없이 통일의 길로 가기 위한 뭔가의 노력이 있었을 텐데 하필 이 나라에서 북쪽은 완전히 공산당 소련 납수용 김일성이, 남측은 가장 반공을 외쳤던 이승만이 정권을 잡게 되니 이거 전쟁은 필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수립과정 대장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승만 정권을 나중에 이제 현대사로 가서 공부하게 되면 왜 우리는 7, 8을 처벌하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은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벌써 지금 조회수가 30만이 넘어가는 조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농지개혁이나 이런 이야기도 할 만한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전쟁만 제가 작은 주제로 10분짜리씩 나눠서 하자면 한 주제가 5개에서 10개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이 정말 민감하죠. 근데 이제 한국전쟁은 내년 6월을 앞두고 한 내년 5월 무렵부터나 시전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 수립 과정을 마쳤습니다만 이제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제 강의 썰들 재밌는 거 많으니까 그것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 고대도 갔다가 고려도 갔다가 현대사 갔다가 아니면 근대사 뭐 대원군 민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수립 과정을 이렇게 마쳤는데,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대한민국 수립 과정을 지금 한 10분, 15분짜리로 한 10개 정도 촬영을 해왔는데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전자칠판으로 대한민국 수립 과정을 총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을 진짜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알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최종 복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김구, 여운형, 박헌영 이런 인물 이야기들은 또 따로 인물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이승만 이야기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승만 이야기도 더 해드려야 되겠고요. 대한민국 수립 과정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말하는 게 옳다라는 말씀도 제가 앞서 드렸기 때문에 저는 건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정부가 수립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